애꾸는 수도승. 떠돌이 수도승들은 길을 가다 해가 져서 하룻밤 유숙해야 할 형편이면 가까운 절을 찾아가 거기 살고 있는 수도승 중 하나와 깨달음에 관한 토론을 하여 토론에서 이기면 그 절에서 쉬곤 하였다. 토론에 지면 물론 다른 절로 가야 했다. 어느 절에 두 형제가 수도를 하며 함께 수도승으로 살고 있었다. 형은 두뇌가 명석하고 일찍 배워 학식이 뛰어났지만 동생은 머리도 모자라고 배운 바도 없고 게다가 눈까지 애꾸눈이었다. 어느 날 떠돌이 수도승이 이 절을 찾아와서 이 형제 수도승에게 하룻밤 유숙하기 위한 토론을 정했다. 그날 형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여 피곤했으므로 동생에게 떠돌이 수도승과 토론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가서 서로 무언의 대화를 하자고 하여라. 그래서 결국 떠돌이 수도승과 동생이 마주 앉게 되었다. 잠시 후 떠돌이 수도승이 허겁지겁 형이 있는 방으로 뛰어왔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 동생은 아주 기가 막힌 분입니다. 내가 졌어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그렇습니까? 하고 형이 물었다. 서로 무언의 대화를 하자고 하기에 내가 먼저 깨달음의 극치이신 오직 한 분, 부처를 뜻하는 손가락 한 개를 들어 보였지요.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을 뜻하는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과 또 부처를 따라 깨달음의 삶을 산 제자들을 뜻하는 손가락 세 개를 보였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당신 동생이 주먹을 꽉 쥐고는 내 얼굴을 향해 불쑥 내밀어 그 셋이 모두 하나에서 나왔다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까? 정말 꼼짝없이 진 것입니다. 나는 이 절에 유숙할 자격이 없으니 이만 가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떠돌이 수도승은 가버렸다. 바로 그 순간 동생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왔다. 이놈의 나쁜 자식, 어디 갔어? 의아하게 여긴 형이 물었다. 왜? 너가 이겼다면서? 이기긴 뭘 이겨? 내 이놈을 두들겨 박살을 내고 말 거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그래? 하고 형이 재차 물었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 자식은 날 보자마자 손가락 하나를 불쑥 내밀면서 내 눈이 한 개뿐이라고 놀리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났지만 그래도 손님 대접한다고 꾹 참고 당신 눈은 두 개가 다 있으니 다행이라고 축하한다는 뜻으로 내가 손가락 둘을 보여줬지. 그랬더니 이 나쁜 자식이 다시 손가락 셋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엔 눈이 모두 세 개 있는 셈이라고 놀리잖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한 대 갈겨주려고 주먹을 내미는 순간 달아나 버렸어. 그뿐이야. 극락왕생해서는 안 될 사람. 일본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죽었다. 그는 덴다이 승려를 찾아가 아내의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부탁했다. 스님은 쾌히 그럼하고 승낙했다. 독경이 끝난 후 농부는 승려에게 물었다. 스님의 독경으로 제 아내가 극락왕생하겠습니까? 스님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입니다. 부인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니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 독경으로 말미암아 극락왕생할 것입니다. 농부는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모든 중생들이 극락왕생한다면 제 아내에게는 조금 억울한 일이네요. 제 아내를 위한 독경이 왜 남에게까지 혜택을 주어야 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직 제 아내만을 위하여 독경해 주실 순 없을까요? 스님은 매우 당황을 하였다. 하지만 곧 농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비하신 붓다는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극락왕생하길 바란다고 열심히 설명을 했다. 농부는 미덥지 않은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꼭 그래야 합니까? 예외는 없습니까? 스님은 예외란 있을 수 없다고 다시 설명하였다. 농부는 잘 알아듣는 듯 하면서도 무언가 불만스런 표정을 하더니 이내 스님의 옷자락을 붙들곤 무릎을 꿇어 마지막 간청을 하는 것이었다. 붓다의 가르침은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위한 독경으로 극락왕생에서는 안 될 사람이 꼭 한 사람 있습니다. 제 이웃에 아주 못된 녀석이 사는데 그는 이유 없이 저와 제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그 녀석만은 꼭 제외시켜 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행복한 목소리. 일본의 선사 반케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사찰 곁에 살던 한 소경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볼 도리가 없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그 성격을 판단하곤 하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을 치하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대개 그 목소리 속에 은근히 깃들어 있는 음흉한 질투의 가락을 듣기 마련이라네.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실패를 위로하는 말을 들을 때도 나는 대개 그 목소리 속에 은근히 깃들어 있는 무언가 상대방의 불행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있음을 음흉하게 기뻐하는 즐거움과 만족의 가락을 듣기 마련이네. 하지만 내가 들은 반케이 스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진실 그대로였어. 스님이 행복을 말할 때면 나는 행복한 목소리 말고 다른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네. 스님이 슬픔을 말할 때면 내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건 슬픈 목소리 뿐이었어. 꿈나라에서 샤쿠쇼엔이 어느 날 그의 어린 제자들이 선수업을 하기 위해 스승을 찾아와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은 매일 오후만 되면 낮잠을 주무셨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께 그 까닭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옛날에 공자님이 그랬듯이 매일 오후마다 꿈나라에 가서 옛 성현들을 만나 뵙고 오느니라. 하긴 고사에 보면 공자님은 주무시는 동안에도 옛 성현들을 꿈에 보고 또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그런데 어느 무더운 여름 오후에 우리들 가운데 몇 명이 선생님 모르게 낮잠을 자다가 그만 들켰다.
선생님은 우리를 크게 꾸짖었다. 그러자 우리도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께 항변하였다. 선생님, 저희들도 옛날 공자님이 성현들을 만나 뵈러 간 것처럼 꿈나라에 갔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둘러대자 선생님은 더욱 화가 나서 다그치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가 만난 그 성현들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 우리 중 하나가 대답하였다. 그런데 그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다. 저희들은 꿈나라에 가서 옛 성현들을 뵙자 평소에 무척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물어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선생님이 매일 오후만 되면 꿈나라로 오신다는데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옛 성현들의 말씀이 한결같이 그런 녀석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거지선사 도수이. 도수이는 당대에 널리 알려진 일본의 한 선사였다. 그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절에 머물고 자기가 머문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절에 너무나도 많은 문화생 지원자가 몰려들었으므로 그는 거기서 이제 후로는 더 이상 선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몰려든 문화생 지원자들에게 모두 흩어져서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삶 속에서 선을 배우고 실행하라고 권하였다. 그 후로는 아무도 도수이 선사를 보지 못하였다. 3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그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그가 교토의 한 다리 밑에서 거지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선사를 찾아가 그 자리에서 도수이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런가? 만일 자네가 이틀 동안만 내가 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자네에게 가르침을 베풀겠다. 그래서 제자였던 그 사람은 거지 옷을 입고 하루를 도수이와 함께 보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거지 하나가 죽었다. 도수이와 그 제자는 밤중에 시체를 옮겨다가 산 기슭에 묻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리 밑에 거처로 다시 돌아왔다. 도수이는 그날 밤 남은 시간을 달게 잤다. 하지만 그의 제자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침이 되자 도수이가 그에게 말했다. 오늘은 아침밥을 구걸할 필요가 없네. 어제 숨진 친구가 남겨놓고 간 음식이 약간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는 아침밥을 한 숟갈도 입에 넣을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수이 선사가 결론을 내린 듯이 말했다. 자네는 내가 자네에게 이른 대로 하지 못했네. 삶과 죽음, 미와 추를 달관하지 못하고 무슨 깨달음을 얻겠단 말인가? 자네는 여기서 썩 나가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게. 내과 의사의 선. 구수다는 젊은 내과 의사이다. 그가 한 번은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를 만나봤더니
선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수다 역시 요새 부쩍 선에 관심이 있기에 친구에게 물었다. 자네 선을 공부한다고? 나도 선을 배울까 하는데 자네 혹시 선에 대해 아는 게 있는가? 친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난 아직 선이 무엇이라고 말할 단계까지 가지 못했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지. 자네가 선을 알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네. 구수다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거 괜찮네. 나도 꼭 선을 배워야 하겠어. 어디 가면 선생님을 찾을 수 있지? 친구는 말했다. 그래, 그러면 선사 난인을 찾아가게. 구수다는 선사 난인을 찾아가 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무조건 선을 배울 수는 없다는 생각에 선사 난인을 시험해 보리라 작정했다. 그래서 그는 날이 25cm나 되는 단도를 가슴에 품고 진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아볼 심사로 난인 선사를 찾아갔다. 난인 선사는 구수다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어이 친구, 요새는 어떤가? 오랜만이지? 너무 오랜 세월 서로 만나보지 못했지. 구수다는 매우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그와 난이는 초면이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저는 예전에 선생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나는 자네를 일전에 여기서 선수업을 했던 내과 의사로 착각했네. 첫 대면이 이러했기 때문에 구수다는 단도로 난인 선사를 시험하리란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조급한 마음에 그는 선사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선을 배웠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구수다의 의견을 듣고 난이는 말했다. 선은 어려운 것이 아니네. 자네는 내과 의사라고 했지? 그렇다면 정성을 다하여 환자들을 돌보게. 그것이 바로 선이네. 구수다는 세 차례나 난인을 방문하였다. 그때마다 난이는 구수다에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였다. 이번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하는 구수다의 기대를 난이는 매번 무너뜨렸던 것이다. 의사가 이렇게 내 집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소비해선 안 되네.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게. 구수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단 말인가? 구수다는 한 차례 더 난인을 방문하여 그에게 불평을 하였다. 선생님, 제 친구는 저에게 선을 알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 때마다 선생님은 병원에서 환자들이나 잘 돌보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진정 선이라면 저는 다시는 선생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난이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구수다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너무 자네에게 직선적으로 대했나 보네. 오늘 내가 자네에게 공안을 하나 주겠네. 난인 선사는 구수다에게 중국의 선사 조슈의 무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분부했다. 그것은 무문관 처음에 나오는 것으로 좌선에 들어 마음을 열고 이것을 깨우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었던 것이다. 구수다는 난인의 분부대로 2년 동안 조슈의 무만 심사숙고하였다. 그리곤 이제는 되었다고 마음먹고 난인을 찾아갔다. 하지만 선사는 아직은 이르다고 말했다. 구수다는 다시 1년 반 동안 이 문제에 집착하여 드디어 해를 얻었다. 모든 문제가 거기에 녹아나기 시작했다.
무가 진리로 바뀌었던 것이다. 구수다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다. 자기가 환자들을 돌본다는 생각도 잊은 채 정성껏 돌봤다. 이제 구수다는 삶과 죽음에 관해 초월할 수 있었다. 구수다가 난인을 찾았을 때 큰 스승 난인은 그저 빙그레 미소 짓고 있었다.